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2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욕구 조사와 평가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 사람들은 욕구에 대한 개념 정의를요,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욕구는 그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서 현재 결핍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격차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라 그러면 원하는 것 중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가지고 있는 것. 이 둘의 차, 여기가 욕구라고 할 수가 있죠. 욕구란 무엇인가 결핍되어 불편한 상태, 현재 결핍된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라고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뺀 나머지 이 부분이 뭐다? 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우리가 시험에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가 초창기에는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욕구 이론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봅시다. 인간의 욕구는 순서에 따라 위계적, 계층적 단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구는 가장 낮은 단계의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어떻게 됐다? 위계적으로 욕구가 설정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는 단계설에 따릅니다. 단계.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만이 상위 단계의 욕구를 우리가 뭔다? 희망한다, 갈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의식하거나 동기가 부여된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단계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상위 욕구가 출현하기 전에 하위 욕구가 100% 충족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위 단계가 100% 충족돼서 상위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슬로의 욕구 5단계는 뭐다? 단계설에 입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낮은 생리적 욕구는 어떤 거죠? 인간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다라는 거죠. 어떤 거? 의식주. 그죠? 의식주의 가장 필수적인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 욕구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전이란 물리적, 심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 그래서 뭔가 이제는 단순히 의식주가 아니라 조금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죠. 내 삶이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가정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욕구를 갈망하냐 하면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고, 직장 생활도 하고 싶고,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죠. 그래서 정서적인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 집단에 소속되어 관계를 맺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동아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의 욕구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매슬로에 의하면. 자,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아 존중의 욕구예요. 그 소속된 단체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기를 원해요?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다. 충족되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결핍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때요? 가정을 꾸렸어요. 가정을 꾸렸다라는 것은 소속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네, 식구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겠죠. 왜? 여기가 충족됐기 때문에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존경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이 생기지만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또 여기 앞에 있는 김진은이
존중까지 받아요. 사회적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꿈은 이제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욕구가 아니라,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욕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산하기 위한 또 다른 욕구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인 것이죠. 가장 상위 차원의 욕구로서 네 가지 욕구가 충족된 후 일어난다라는 거죠.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에 따라 능력에 대한 실현의 욕구다. 그러면 김진우는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제까지 성장하면서 내가 원했던, 바랬던 그런 어떤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재정과 이러한 것들을 같이 쓸 수가 있겠죠. 나의 열정과 이러한 부분들을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을 하면 좋겠죠. 내가 어르신 집에 방문을 했더니 어르신이 의식주가 되지 않아. 의식주가 되지 않는데 할머니들과 어울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할머니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안 되고 있는 할머니에게 어디 나들이 가시겠어요? 뭐 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만족감이 있겠지만 더 큰 만족감은 일단 결핍되어 있는 의식주의 욕구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 기초한 욕구에 대한 단계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현장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보다 최근에 시험에 좀 더 많이 나오는 영역이 브래드쇼의 욕구 이론입니다. 브래드쇼는 욕구를 4개의 욕구로 나눕니다. 규범적인 욕구, 인지적인 욕구, 표출된 욕구, 상대적 욕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죠. 규범적이라는 욕구,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규범적이라고 단어가 나오면 전문가구나 이렇게 매치시켜도 좋습니다.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하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여쭤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전문가가 얘기하죠. 어르신은 이런 욕구가 있어. 그렇게 전문가 입에서 나오는 욕구를 뭐라 그래요? 규범적 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지적 욕구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는 욕구입니다.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직접 물어본다든지 서베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감지된 욕구, 감촉적 욕구, 체감적 욕구, 개인이 느끼는 느낀 욕구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요. 응답자가 말 그대로 인지하는 욕구로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 인구의 서베이 조사라든지 표적 집단 서베이 조사,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등 직접 물어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지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다 외부로 표출하나요? 그죠? 표출할 때도 있지만 표출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표출적 욕구는 표현된 욕구입니다. 인지적 욕구 중에서 이미 발산되어 있는 욕구를 뭐라 그러냐면 표출된 욕구, 표현된 욕구, 서비스 수요에 기초한 욕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죠. 이미 이런 욕구가 있어 라고 외부에 행위적으로 표출한 것이죠. 느껴진 욕구가 행동으로 표출된 욕구를 말합니다. 느낀 욕구가 실제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욕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기자 명단입니다. 대기자 명단이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대기자 길이 늘어섰다라 그러면 뭐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은 인지한 욕구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상황을 강조하고요. 단점은 표현하지 않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무시될 수가 있고 전달체계상 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는 배제. 왜? 전달체계상 장애가 있는
전달 체계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표현을 잘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출된 욕구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배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들 학교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이 여기가 잔디가 죽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아,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길을 내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잔디밭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표출된 욕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적 욕구입니다. 상대적 욕구는 이웃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 이러한 욕구가 있을 것이다. 옆반에 철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영희도 이러한 욕구가 있을 것이다. 마치 이렇게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 욕구를 찾아 나가는 것을 상대적 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비교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상대적 욕구, 비교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상대적 욕구, 다른 사람이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욕구예요. 한 사람, 한 집단이 다른 사람,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생기는 욕구를 말합니다. 한 집단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때 뭐가 발생해요? 이러한 상대적 욕구가 발생할 수 있죠. 경기도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적어도 이런 거는 없어.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거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5단계와 브래드쇼의 욕구 4단계라고 하진 않지만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욕구 조사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죠. 지역사회 주민이나 집단들을 위한 정책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존의 정책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서 2가지의 목적이 있네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과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대상 집단의 욕구의 종류와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 욕구의 종류와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를 욕구조사라고 얘기를 한다. 욕구조사의 필요성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A, B, C, D의 욕구 중에 A 욕구는 70%의 사람이 희망하고 D의 욕구는 100%의 사람이 희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D를 먼저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실증적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실제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방법들을 쓰겠죠. 이용자 중심의 비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운영 수행에도 도움이 되겠죠. 왜?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수행할 거니까요.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실시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죠.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을 반복하겠지만 욕구 조사를 기반한 것은 그 욕구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책임성에 대한 평가와 발전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로서의 기능도 되죠. 어떠한 욕구가 있어요? 그 자체를 않는 것 자체가 정보 공유가 될 수 있죠. 홍보와 참여의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욕구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좋은 홍보가 될 수도 있겠죠. 욕구 조사에 포함해야 할 내용입니다. 기초 자료, 소득 수준, 연령 이러한 기초 자료들을 포함할 수가 있고 욕구 파악을 위한 자료도 있겠죠. 현재 삶의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자료도 있을 것이고 신규 프로그램이나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구 조사를 하면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욕구 조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현재 상태,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프로그램 중에 좋았거나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죠. 그 다음에 3번째, 또 앞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또 물어보겠죠. 3번째, 자원 활용을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정보, 정치적 자원에 관한 정보도 욕구조사에 포함할 수가 있겠죠.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소통하는지, 주변에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욕구조사에 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욕구조사의 종류에는 수혜자 중심의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서비스 중심의 욕구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지역사회 중심의 욕구조사가 있죠. 지역사회 중심의 욕구조사는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혜자이면서 또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공하려고 할 때 또 조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서비스 중심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욕구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화, 예술, 체육 이러한 프로그램의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여기와 반영시켜서 문화, 예술 쪽으로는 A 프로그램을 하고 또 복지 쪽으로는 B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큰 틀에 뭐가 있어요? 서비스 유형이 있고 또 누가 있어? 대상자가 있으면서 그 사이를 중재하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최근에 지역사회 중심의 욕구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혜자 중심의 욕구조사는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수혜자의 욕구에 기반한 것이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조사다. 그래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조사가 수혜자 중심의 욕구조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비스 중심의 욕구조사는 서비스가 있어. 의료 서비스가 있어요.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욕구를 물어보는 것이죠. 고용 서비스가 있는데 이 고용 서비스 중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게 만족도라든지 이러한 욕구조사를 하는 거죠. 등과 같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사회 중심의 욕구조사는 요즘 지역사회 욕구조사는요. 아이들의 고용 서비스,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 이렇게 수혜자와 서비스를 같이 해서 여기에서 조사를 지역사회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혜자 중심의 욕구조사와 서비스 중심의 욕구조사를 통합한 모델로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범주가 지역사회로 가다 보니 대상자, 수혜 대상자, 개개별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광범위한 욕구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욕구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조사 대상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르죠. 왜냐하면 조사 자체가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을 다 조사를 해야만이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범위에서 욕구 조사를 할지에 대한 곰곰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구 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직접 수집 방법과 간접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은 내가 필요한 자료를 내가 직접 얻어내는 방법이고 간접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것을 내가 반영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그래서 우선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사를 위해 조사자가 설문조사나 면담, 관찰 등을 통해서 직접 수집하는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면담이나 서베이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적어도 1차 자료에 의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2차 자료에 의한 연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죠. 자, 그러면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의 첫 번째 일반 인구 조사입니다. 뭐예요? 일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 가운데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면접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특정한 어떠한 계층이 아니라 일반인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용된 조사 방법과 도구는 다른 지역에서도 융통성 있게 사용됩니다. 왜? 이 A 지역에 제주도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하면 B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조사 기법의 보완 도구로서도 가능하고 조사 도구는 수정이 가능하면 신축성이 있습니다. 모든 조사 도구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일반적으로 와서 우리 지역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 수정이 가능하고요. 비교적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높은 비용과 오랜 시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일반 인구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대상을, 표본을 추출하더라도, 표본을 선정을 하더라도 전체 대상을 마치 우리가 배웠던 충합 표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시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전문적인 조사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뭐가 있어요?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표적 인구 조사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삼는 표적 집단에,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구에 보면 일반 인구가 있고 위기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적 인구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CT,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은 일반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광범위해요. 그런데 표적 집단이라는 것은 위기 집단 중에서 표적을 잡은 집단을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위기는 고령화가 심한 거야. 그러면 위기 집단은 뭐예요? 65세 이상 노인. 이게 위기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에 따라서. 그러면 표적 집단은 뭐냐면 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전부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타겟을 설정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 중에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 저소득 어르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 독거 어르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삼는 표적 집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라는 거죠. 일반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위기 집단 중에서 표적을 잡아서 실시하는 연구는 훨씬 더 추려지겠죠. 그래서 욕구와 서비스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장점은 뭐냐? 표본을 통해서 전체 표적 인구의 욕구를 알 수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중에서 다시 뭘 하겠어요? 표본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응답만 얻을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요즘은 이게 많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표적 인구로부터 얻은 정보는 그 집단 외에는 적용할 수가 없죠.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얻은 정보는 일반 어르신에게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얻은 정보는 일반 어르신에게 적용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단 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요즘은 우편 잘 안 써요. 이메일로 바로 보내요. 저도 델파이 조사에 의뢰가 들어와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메일로 들어와요. 메일로 한 3번 정도 주고받거나 아주 짧은 경우는 2번 정도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시 응답자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여기에 말하는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묻는 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한다? 반복한다. 반복하는 방법을 델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얻어내고자 할 때 많이 쓰죠. 그런데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되기 때문에 내가 연구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누가 연구에 참여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으는 수고를 덜고 전문가가 자유로운 시간대에 의견을 말하죠. 저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요. 보통은 새벽에 아니면 밤 늦게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직접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델파의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때요? 늦은 시간이라도 작성해서 내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익명으로 참가자의 영향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참여하는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 내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단점은 반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 같은 경우요. 그래도 날짜 채워주려고 하는데 저의 가장 큰 단점은 바쁘다 보니까 기한을 꽉꽉 채워서 결과를 통보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하는 동안 응답자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했는데 또 와요. 이거 또 해야 돼? 아우, 했는데 또 와. 그럼 안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자에 비해서 나는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위에 의해서일까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판단은 의견의 일치를 위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합의를 이끌어내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제언들을 제가 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쓰지 않으면 제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 그래서 FGI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추출하여 심층적으로 면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적장애인의 욕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FGI를 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정보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지적장애를 부양하고 있는 주 돌봄자, 주 부양자가 되죠. 주 부양자. 대부분은 부모님이시겠죠. 부모님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할 수가 있겠죠. 또 누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할 수가 있겠어요? 지적장애를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할 수도 있겠죠. 전문가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FGI를 할 수가 있겠죠. 집단의 크기는 6명에서 12명 정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근데 10명 넘어가면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명 전후로 해서 FGI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관찰법은 말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죠.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질적 연구에서. 대상자의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말 그대로 직접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질적 연구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경험법입니다. 직접 경험은 내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도 경험해 보면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학지 연구, 민속지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민속학지 연구처럼 그 마을에 가서 같이 살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직접 경험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조사자가 실제로 대상자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이 있죠. 자, 포럼은 어떤 거예요? 포럼과 패널이 있죠. 포럼은 어떤 거예요? 포럼은 참가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랑 연결시키면 지역사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이 뭐다? 포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회를 통해서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이고 장점은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광범위한 계층의 의견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서베이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의견들이 취합되면 이 의견을 기출해서 설문조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이나 정책 실행 시 주민들의 지지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백인 원탁 포럼을 했는데 여기에 의견이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린 제주도에서는 지금 백인 원탁 포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단점은 뭐냐면요. 백인 원탁 포럼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국 누가 참석할까요?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표본의 편의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만 참여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욕구만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이죠. 토론 과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도출되는 의견이 방만하거나 반대로 지엽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패널은 어떤 거예요? 패널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두 입장의 차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질의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을 패널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욕구조사로서 포럼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 것이다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자 조사입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운영자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장단점 물론 있겠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만나 조사하는 방법인데 장점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미혼모 시설에 관한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외부에서 생각했던 욕구와 실제 운영자를 통해서 들었던 욕구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 수가 있죠. 왜? 그분들은 지역사회의 자원이라든지 이러한 현황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전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욕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요. 서비스 제공자가 밝힌 문제가 제공자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된 편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중립적으로 강의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떠한 자리에 갔을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죠. 선호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저의 가치, 선호도에 따라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도 주관에 의해서 판단된 편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주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함으로 광범위한 욕구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제공자가 소속된 기관의 프로그램의 유리한 욕구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죠. 제가 최근에 유튜버 강의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밖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러한 어떤 촬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랑 진배 없죠. 그래서 그러한 운영자 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간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뭐가 있다?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입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는 그 어떠한 욕구에 대해서 정보를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죠.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라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있겠어요? 이장님, 동장님, 그죠? 부녀회장, 청년회, 최고령자, 이러한 분들이 누가 되겠어요? 주요 정보 제공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장점은 상대적으로 비용과 인력이 적게 들어서 경제적이고요. 표본을 쉽게 선정할 수가 있죠. 이분들 바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 이분들이 주요 정보 제공자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죠.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역에 관심이 있고 그동안 그러한 봉사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보도 파악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랬어 라고 하면서 그냥 데이터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것도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기존의 조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융통성이 있으며 신축성이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정보 제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과학적이고 객관성이
증명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상당히 이분들의 관점에서 또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요 정보 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표집자의 편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공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특정 집단의 욕구에 국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역 대표자나 지도자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장점이냐 단점이냐 나누기 전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함으로 답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명목 집단 기법입니다. 초점 집단 기법과 FGI 이러한 것과 달리 명목 집단이라는 것은 명목상 집단이지 집단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목 집단은 원래 집단이라는 것은 이 집단 안에서 역동성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집단이죠. 그런데 명목 집단이라는 것은 이러한 역동성이 이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의 그룹이 공동의 문제나 질문에 대해 무기명으로 적어 제출하게 됩니다. 각각 참가한 1번, 2번, 3번에서 예를 들어서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10번이 무기명으로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유사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뭐는 없어요? 역동성이 없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 명목 집단 기법이라 그럽니다. 각각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고요. 그 제출된 곳에서 합의를 보는 방식이에요. 내가 다시 옆 사람의 의견에 다시 반론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참가자들이 발표된 의견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진행자가 취합하여 평균 점수를 계산한 뒤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거나 반론하거나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서의 역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상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목 집단 기법이다. 자, 이제까지는 1차 자료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2차적 자료 분석입니다. 2차 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사회 지표 분석이나 행정 자료나 이미 내가 내 연구를 위해서 직접 자료를 추출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 지표가 필요해서, 그리고 행정의 자료가 필요해서 누군가가 이 자료를 이미 구축해 놓은 거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쩍 가져와서 내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자료. 그래서 둘 다 2차 자료다.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에서 2차 자료라고 적혀 있는데 얘도 2차 자료지만 얘도 2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지표 분석 보면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사회지표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력 개발원 이런 데서,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회지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득수준, 빈곤인구 비율, 실업률, 주택보급률, 공공부조 수혜자 등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해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유사하지만 행정자료는 보통 어디서 해요? 우리 시설에 몇 사람이 입수했느냐, 비용은 얼마 지출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이나 협회, 연구소 등 사회단체에서 행정 및 관리를 위해 수집한 자료. 말 그대로 행정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 있죠. 그 자료를 분석하여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행정자료 분석입니다. 이것을 크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회지표나 행정자료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은데, 사회지표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자료는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현황 등 서비스 통계를 이용하여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도 행정자료 조사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다. 정원이 몇 명인데 대기자가 몇 명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욕구조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조사의 의미입니다. 자, 평가조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욕구조사, 그 브래드쇼의 욕구 4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욕구조사의 방법들, 우리가 간접 자료까지 우리가 봤죠? 그 각각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건 이런 방법이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많이 출제되는 게 평가조사인 거죠. 평가조사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조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만족성 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결정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산출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평가조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등 다양한 영역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평가조사의 목적은 평가를 왜 하느냐? 피드백, 환류, 피드백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평가가 그냥 점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 피드백. 자,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도착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간다라고 쳤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죠. 1도의 차이가 발생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어때요? 목표하고는 멀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위해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다시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피드백을 위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와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인지 축소 또는 확대할 것인지 등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이해할 수가 있죠. 평가를 했더니 효과성, 효율성이 높았어?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포함한, 그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책임성 이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돈을 썼는데 효과성이 제로야. 그럼 책임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죠. 이론 형성에도 기반이 됩니다. 평가를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A 프로그램 했더니 확 달라졌어. 그러면 A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안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 개선이 되죠. 평가를 하면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설계적 목적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짤 때 기존 프로그램의 평가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뭐가 되겠어요? 좋은 나침반이 될 수가 있겠죠. 작년에 평가를 봤더니 이래.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프로그램을 짤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설계적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되겠죠? 왜? 효과성과 효율성의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자원 분배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평가를 했더니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 아예 앞으로는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서비스가 지체되거나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이 어렵거나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에 시정하여 서비스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원활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꾸준하게 이제 사용하는 것까지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조사의 중요성은 반복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사회복지 분야의 책임성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사회복지기관의 정체성, 내부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형성할 수가 있고, 수혜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객관적인 이론의 정립에도 기반할 수가 있습니다.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조사의 종류입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로 보면 형성, 총괄, 통합평가로 나눌 수가 있네요.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도중, 즉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죠. 형성평가는 과정평가, 프로그램 도중에 한다. 왜 해요?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하고, 그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성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전달 체계 향상 및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총괄 평가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다 끝난 이후에 실시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종료 후에 실시한다. 왜 하느냐?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았느냐? 그 좋았으면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일례기로 마무리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지속, 중단, 확대 등에 대한 총괄적인 의사 제공을 해야 할 때 실시한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합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합쳐놓은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로는 프로그램만 평가하는 프로그램 평가가 있고, 프로그램 포함해서 기관 전체를 평가하는 기관 평가가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영향질, 클라이언트의 만족도에 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뭐는 프로그램 평가는. 반면에 기관 평가는 뭐냐면 기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서비스의 전달 진행상을 둘 다 평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평가도 포함되지만 and 그 외에도 조직 및 시설 관리, 재정 관리, 인력 관리, 지역사회 관계 등에 대한 영향까지도 두루두루 평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기관 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에는 와서 어떤 평가를 하겠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평가만 하겠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그램을 잘 진행했는지도 평가하겠지만 그 외에 인력관리나 지역사회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겠죠. 그러니 프로그램 평가와 기관 평가는 서로 다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효과성은 뭐예요? 과자가 들어가면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죠. 프로그램의 목적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뭐라 그랬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을 효율성이라 그랬죠. 투입과 산출을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즉 최소의 비용 최소화와 산출 극대화. 비용은 낮추고 산출은 극대화하는 평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평성은 뭐예요? 형평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용이 사회 집단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공평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범위에 따라서 단일 평가와 표괄 평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각각만 평가를 하게 되면 단일 평가이고, 한꺼번에 이 전부를 같이 평가한다 그러면 포괄 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래의 각 사항을 각각 분리하여 어느 하나에 대해서 행하는 평가, 표적 문제의 개념화, 개입의 설계와 관련된 평가 하나만 한다든지, 프로그램의 집행의 평가 하나만 한다든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하나만 하면 단일 평가고,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평가를 하게 되면 포괄 평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는 잘 아시죠?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사전 평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사후 평가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행하는 평가로 소극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체 평가와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자체 평가는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내가 평가도 같이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담당자 스스로 행하는 평가이다. 내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내가 평가도 같이 하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용이 절약되며 장기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내가 있고 내가 평가하는 것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진행했으니 좋다라고 평가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애매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내부 평가는 뭐냐 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내가 하는 것은 자체 평가지만 내가 하지 않고 우리 기관에 일반적으로 국장님이라든지 관장님 이렇게 상사가 평가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부 평가라 그럽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관의 내부자에 의해서 뭐 국장님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이루어지는 평가를 내부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 및 관계자의
관계자와 자주 접촉할 수가 있죠. 국장님은 당연히 그 밑에 사회복지사 담당 실무자하고 자주 접촉하게 되니까요. 프로그램 운영자들로부터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외부 평가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객관적이지 못하겠죠. 그리고 독립적이도 못하겠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겠죠. 외부 평가, 고문 평가,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진행한 당사자와 기관 외에 말 그대로 외부에서 평가자가 와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의 외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외부 평가다. 그래서 자체 평가, 내부 평가, 외부 평가로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메타 평가가 있습니다. 메타 평가는 우리가 메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한 것을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를 다시 메타한다라는 거예요. 평가한 것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을 메타 평가라 그럽니다. 평가를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 즉 평가에 대한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계획서나 평가 결과를 다른 평가자에 의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이미 평가받은 것을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의 신뢰도, 타당도, 유용도, 평가의 방식, 보고의 문제, 적절성, 평가 비용 등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외부에 평가받는 것을 메타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개별 프로그램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프로그램의 가치를 따져보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적합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가 진행되기 이전에 그 평가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그것을 먼저 평가하는 것을 적합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성이란 뭐예요? 프로그램에 추구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 일단 사회적 가치에 부합해야만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가치, 이게 정말 가치적인 사업이었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을 적합성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조사의 절차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평가 목적에 대한 대상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책임자 및 담당자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죠. 왜? 이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죠. 프로그램의 목표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의 변수를 설정하고 이용 가능한 자율 및 측정 도구를 결정하고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고 적절한 조사 설계 형태를 선정하고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 합법성,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접근 가능성 등이 있다. 합법성은 뭐예요? 일단 프로그램이 관련 법과 운영 규칙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합법성 평가이고, 노력성은 뭐예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효과성은 목적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이고요.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적절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현 가능성, 현실적으로 적합한 양과 질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었는지, 너무 많은 예산이, 너무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적절성이고요. 접근 가능성은 뭐예요?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공간적, 이러한 다양한 정보도 접근성이죠.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심리적, 정보도 여기 들어가겠죠. 정보적으로 요인 등에 의해서 서비스가 접근이 가능했는지, 용이했는지를 보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접근의 용이성은 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알렸지만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면 접근성이 낮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전부 다 접근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족성, 지속성, 적합성, 포괄성, 통합성, 형평성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죠. 만족성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보는 것이고, 지속성은 클라이언트가 중단이나 누락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지속성이고, 적합성은 사회적 가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적합한 거에 따라 평가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가 있었느냐를 보는 것이고,
포괄성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욕구를 반영했느냐,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느냐라는 것이고, 통합성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기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적용되었는지, 누가?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유기적이고 상호 연관되어서 제공을 했는지. 왜?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욕구가 다양한 것을 포괄했다 그러면 포괄성이고, 그 다양한 욕구를 접근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통합성이다. 형평성은, 여러분들 형평성은 평등과 같은 것으로 많이 우리가 표현하지만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대우하고, 수직적 평등,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대우하는 수평적 형평성,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야구장 있죠. 야구장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의 발판을 주는 것이죠. 키가 큰 사람도, 키가 보통의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씩 줬을 때 이거는 우리가 평등이라 그러면, 형평성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키가 큰 사람은 하나만 주고, 키가 보통의 사람은 2개를 주고, 키가 작은 사람은 3개를 줘서 사회적인 가치, 적합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다? 형평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조사의 기법에는 모니터링 기법과 사회조사 기법이 있다.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원, 수혜 과정, 그리고 일괄성, 정확성 등을 검토하는 책임성 감사와 사회복지사나 지도 감독자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 실적을 검토하는 행정감사, 그리고 프로그램에 투입된 시간과 목표 달성과 관련된 시간을 비교하는 시간활동 조사 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성과 행정감사, 시간활동 조사,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사회조사 기법으로는 첫째, 실험은 프로그램 활동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베이는 표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험의 방법, 서베이 방법, 사례 연구는 어때요? 참여 관찰, 면접, 내용 분석을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 기법에는 실험의 방법, 서베이의 방법, 사례 연구의 방법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용 분석. 비용 분석은 뭐죠? 말 그대로 비용을 분석하는 거죠. 비용 회계는 프로그램의 비용을 프로그램 산출과 관련시킨 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을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산출과 관련시킨 것이다. 비용 편익 분석은 활동의 결과를 금전적인 단위로 환산하며 비용과 목표 달성의 관계를 확인한다. 편익이라 그래서 편익은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뭘로?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 편익은 활동의 결과까지도 금전적인 단위로 환산이 가능한 경우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요. 비용 효과, 효과라 그러면 목적이라 그랬죠. 사회복지의 목적에서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비용과 결과를 관련시키는 방법인데 뭐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 편익은 금전적으로 우리가 비용과 결과를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금전적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입니다. 효과, 과자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목표,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 대상, 효과 측정 관련된 자료의 원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 측정과 관련된 자료 원천에는 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고, 클라이언트의 주변인이 있고, 2차적인 자료, 2차적 자료가 있을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효과적인 측정 관련 자료를 얻는 게 좋을까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얻으면 평가 자료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수는 있습니다. 면접이나 설문지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취합할 수도 있죠.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고, 클라이언트 주변인들도 뭐예요? 주변인들을 통해서도 자료를 얻을 수가 있죠. 내가 봤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죠.
왜? 클라이언트도 아니고 프로그램 담당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2차적인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학교 생활 기록부나 상담 일지와 같은 2차적인 자료도 여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조사와 프로그램 오류입니다. 평가조사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뭐예요? 이론적 오류가 있거나 실행적 오류 때문이다.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평가조사는 프로그램 수정이나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평가조사는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가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가를 통해서 좋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데 오히려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변수와의 기준, 성과 변수 혹은 성과 지표란 프로그램 실행의 결과를 어떠한 형태로 측정할 수 있는지 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이러한 성과 변수를 프로그램의 예상 목표 혹은 기대치와 비교하는 평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과 변수의 비교 기준으로는 절대적인 목표가 있고 상대적인 비교가 있겠죠.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뭐예요? 어느 수준까지 달성하겠다라는 사전의 목표를 정해둔 것과 비교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비교는 뭐예요? 유사한 활동을 한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을 정하는 것을 상대적 비교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입니다. 효율성 평가에 보면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평가에는 이 둘이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효율성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의 자원을 사용했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과 성과 모두를 화폐적인 단위로 나타내요. 프로그램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산술적 비율을 구해내고자 할 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화폐적인 단위로 환산이 가능할 때. 장점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로 환산함으로써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뭐 할 수 있어?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A 프로그램은 얼마, B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변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인간의 변화를 그 결과를 내가 담배를 끊었어.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 화폐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 측면에서 금전적 가치로 분석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뭐다? 화폐 단위로 환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비용 편익 분석, 화폐 단위로 환산하지 않으면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강의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부분 이게 약간 흐름을 전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